예, 반갑습니다. 자, 6단원 인구 변화와 다문화 공간, 인구 단원을 이제 들어오게 됐어요. 38강부터 41강까지의 내용입니다. 인구 단원이요. 내용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단원이 좀 짧으니까 공부하실 때 이렇게 컴팩트하게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38강부터 바로 들어가 볼게요. 자, 인구 분포와 인구 구조 변화입니다. 인구 분포, 인구 구조 이런 거 다 우리가 의미가 있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내용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우리나라의 인구 분포와 인구 이동에서 얘기가 나옵니다. 자, 사람들이 어디를 좋아하고 어디에 살고 싶어 하는지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보시면 인구 분포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으로서 자연적으로 기후가 적당해야 되고 지형이 농사짓기 좋아야 되고 흙이 비옥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아마 우리 전통 사회에서는 중요한 인구 분포 요인이었을 겁니다. 물론 지금도 이런 자연적인 요인이 중요하지만 좀 더 중요한 것으로 문화에 대한 부분, 교육, 직업, 산업, 교통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해졌어요. 그래서 사실 사람들이 무엇을 보고 인구가 모여드느냐 얘기한다면 결국은 일자리라든지 경제적인 상황 이런 것들에 의해서 사람들이 모여들고 흩어지고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점점 중요해지는 추세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구 분포를 이제 나타낼 때 사람들이 어떤 지역을 모여드느냐, 과거에는 이런 거, 그다음에 오늘날에는 이런 거, 이렇게 구분해서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1960년대 이전부터 우리나라의 인구 분포가 어떻게 변해왔는지 그 과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인구가 밀집한 지역은요, 경지 비율이 높은 남서부 평야지대라고 되어 있습니다. 경지라는 게 농사를 지을 땅이라 그랬죠. 우리가 이게 농경지라고 했어요. 농사를 짓기에 좋은 남서부, 그러니까 호남 지역이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충남, 그 다음에 호남 지역 요런 데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었고, 인구 희박 지역, 인구가 좀 덜한 곳은 많이 모여 있지 않은 곳은 북동부 지역, 그러니까 뭐 경상북도 북부라든지 강원도 지역 이런 데는 인구가 많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에는요, 이 인구 분포가 남서부 평야지대의 밀집 지역에서 벗어나 수도권과 남동임의 공업지역, 그죠? 우리 영남 그 남동해안에 있는 요 두 지역으로 많이 인구가 몰리는 걸 볼 수 있어요. 이 중에서도 남동임해 지역도 사실 인구 그 집중률을 조금 잃었고 오늘날에는 거의 수도권에 아주 많은 집중을 보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수도권 집중이 매우 심하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게요. 반면 인구 희박 지역은 태백산맥과 소백산맥. 자, 우리나라가 있으면 등뼈에 있는 태백산맥과 이쪽에 갈라져 나온 소백산맥. 요런 데의 산간 지역, 산 사이의 지역과 농어촌 지역은 전부 인구가 희박한 지역으로 이제 되었고, 지역이 소멸된다. 이런 얘기도 자꾸 나오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인구 분포 보시면요. 1940년과 2015년의 인구 분포 보시면 1940년의 인구 분포 보면 인구가 많은 지역과 적은 지역을 이렇게 남북한 다 이제 당시에는 일제강점기였으니까 남북한 통합으로 조사했죠. 자, 보시면 초록색이 인구가 적은 곳이고 붉은색을 띨수록 인구가 많은 지역인데 이렇게 잘라볼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잘랐을 때 이 북동부 지역은 인구가 희박하고 저 남서부 지역은 인구가 밀집돼 있다. 이렇게 돼 있고 오늘날 같으면 농어촌 지역에 해당되는 요 전라북도 지역, 이런 지역들도 워낙 이제 평야가 넓고 하다 보니까 이쪽 지역도 인구가 상당히 많이 밀도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 2015년은 일단 남한만 조사했어요. 자, 수도권에 특별히 많은 인구가 매우 밀집해 있다. 물론 1940년대에도 수도권의 인구가 어느 정도 밀집돼 있긴 했습니다만은 완전히 이렇게 진한 1940년도에서는 볼 수 없었던 범례가 있죠. 막 1,500명 이상 이렇게 빽빽하게 몰려있는 요 지역이 등장을 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남동 임해 지역, 요런 지역들이 인구가 많은 지역이고, 자, 인구가 희박한 지역으로는 아까 얘기했던 태백산맥과 소백산맥을 따라 이런 지역들은 인구가 상당히 희박한 지역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인구와 밀집과 희박 지역이 나타나게 된 이유는 바로 인구가 이동했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과거로부터 우리나라 인구가 어떻게 이동되었는지를 보겠습니다. 자, 1960년에서 80년대는 너무나도 여러 번 얘기했어요. 이촌향도 현상, 그죠? 시골 촌락 지역을 떠나서 도시로 향한다. 그들이 주로 수도권으로 몰려들었다. 이런 얘기 했고요. 자, 1990년대 이후로는요, 수도권과 대도시의 인구가 집중하는데, 수도권과 대도시로 인구를 집중하는 한편, 대도시 안에서도요, 집값이 비싸요, 교통이 복잡해요, 아이들 교육 요건이 좋지 않아요 하면서 대도시의 외곽 지역으로 이제 이동하는 교외화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자, 그래서 1960년대에서 80년대 사이에서는 촌락에서 도시로의 인구 이동이 가장 활발했다면 1990년대 이후로는 이미 도시로 모여들 사람들은 다 모여들었고 이제 대도시 주변 지역으로 인구가 이동하는 것이 더 많아졌다.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요게 이제 이촌향도 현상이 한참 많이 일어났던 1970년대 서울의 모습입니다. 서울 성동구 지역인데요. 오늘날 성동구는 상당히 깔끔하고 좋은 동네인데 이때만 해도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몰려들어서 산 꼭대기까지 이렇게 다닥다닥 붙은 집을 짓고 살았습니다. 이렇게 도시에 몰려온 사람들이 어렵게 살아가던 공간을 달동네라고 불렀는데요. 성동구에 이런 지역들이 관찰이 됐었네요. 자, 이런 걸 이제 그래프로 한번 볼게요. 보니까 인구 이동 측면에서 보면 1980년대에는 전국에서 수도권으로 그리고 부산 같은 곳으로 인구가 많이 쏠려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나가는 인구도 어느 정도 있긴 했지만 서울로 들어오는 인구도 상당히 많았고 거의 대부분 이렇게 집중 현상을 보였다. 서울 수도권 집중 현상을 보였다면 자, 2000년대 들어서서는 자, 여기 보면은 좀 크게 확대해 볼게요. 서울, 인천, 경기에서 서로 간에 왔다 갔다 하는 그 그래프 굵기가 굉장히 두껍게 나타나죠. 지역에서 올라오는 그래프는 1980년대에 비해서 굉장히 얇아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구 이동의 차이가 나타난다. 앞에서 글씨로 다 설명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최근 10년간의 인구 이동을 한번 볼게요. 인구가 들어오는 지역하고 빠져나가는 지역이 있는데 특징적인 지역만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세종과 경기도네요. 자, 경기도와 세종은 우리나라에서 인구 유입이 가장 활발한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다른 지역들은 인구가 빠져나가기도 하고 들어오기도 하고 별 차이가 없기도 한데 이 두 지역은 유독 유입이 많죠. 그래서 경기도에 어떤 신도시 개발하는 거, 그죠? 그다음에 세종시도 행정중심 복합도시라고 해서 신도시가 개발 중이기 때문에 인구가 상당히 들어오는 편이고요. 반면 대도시이지만 대도시에서 주변 지역으로의 유출이 심각한 부산과 서울은 인구가 가장 많이 빠져나가고 있어요. 이건 대도시 주변의 경기도나 경상남도 같은 주변 지역으로 주변 도시로 인구가 빠져나가고 있기 때문에 보이는 현상이다. 예,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많이 들어오는 지역, 빠지는 지역 한번 봤어요. 자, 여기 글씨로 되어 있는 설명 쭉 보시면 어떤 인구가 많이 들어왔고 나갔고 하는 거 설명 다 드렸고요. 서울로부터는 우리 서울은 가장 인구가 많이 빠져나갔잖아요. 빠져나간 인구가 가장 많이 들어오는 곳이 바로 경기도라는 거죠. 아, 그래서 서울과 경기도 사이에 이런 이동이 있었구나. 서울에서 빠져나가서 경기도로 인구가 들어왔군 하는 거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세종 역시 행정중심 복합도시로서 이전이 많았고 충청남도도 우리가 앞에서 산업단원에서 배웠듯이 발달하지 않은 산업이 없을 정도로 상당히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들 한번 살펴봤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인구 이동 다음에 전체 인구 수를 갖고 따지는 인구 변화도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인구 변동은요, 자연적 증감과 사회적 증감이라고 하는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는데요. 자연적 증감은 태어난 사람과 죽은 사람의 수를 차이를 보는 거예요. 출생자가 사망자보다 많다면 자연적으로 증가하게 될 것 같고요. 사망자 수가 더 많으면 마이너스가 되니까 자연적으로 감소가 일어나게 되겠죠. 그래서 늘고 줄고 하는 거 볼 수 있고요. 사회적 증감이라는 건 이사 오는 거예요. 전입자라는 건 다른 지역에서 이주를 해왔다는 거죠.
다른 지역에서 이주해온 사람이 많으냐 아니면 이사를 나간 사람이 많느냐 요걸 가지고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의학기술, 경제발달 수준, 인구 정책 등등에 의해서 이 인구 변동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인구 변동과 관련돼서 자연적 증감과 관련된 중요한 모형이 바로 인구 변천 모형입니다. 요거 세계지리에서도 똑같이 나오거든요. 예, 요거 한번 꼭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1단계부터 5단계까지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단계를 보니까요. 출생률도 높고 사망률도 높아요. 둘 다 높은 이런 시기, 많이 태어나는 만큼 또 오래 살지 못하고 일찍 죽는 이러한 인구 패턴을 갖고 있는 단계가 바로 1단계고 경제발전 수준이 좀 낮을 때, 그죠? 경제발전 수준이 좀 낮을 때고 요럴 때는 그래서 고위 정체 둘 다 높은데 그래서 많이 태어나는 만큼 많이 죽기 때문에 전체 인구수는 크게 늘지 않는 요런 단계가 1단계 되겠습니다. 그러다가 경제가 발달을 하면요. 경제가 발달하면 출생률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죠. 출생률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데 영양 상태가 좋아지고 위생 상태가 좋아지고 하면서 사망률은 떨어지기 시작해요. 많이 태어났는데 아이들은 여전히 5명, 6명씩 낳는데 돌아가시는 분의 숫자가 적기 때문에 전체 인구수가 크게 증가합니다. 이걸 초기 팽창기라고 해요. 태어나는 아이들은 옛날 고위 정체기 시절만큼 태어나지만 돌아가시는 분의 숫자가 많이 줄어서 전체 인구는 크게 늘어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후기 팽창기가 찾아오면 이제 출생률도 따라서 줄어들어요. 하지만 사망률만큼 줄어들진 않았죠. 그래서 출생률이 좀 줄긴 했지만 여전히 사망률보다는 높은 이걸 후기 팽창기라고 부릅니다. 이때쯤 오면요. 인구 증가율, 사람들의 인구 증가율이 이제 꺾이기 시작하죠. 인구 증가율도 점점 이제 하향 추세로 돌아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랬다가 저위 정체기가 찾아오면 이제 적게 낳고 적게 죽어요. 그래서 인구가 더 이상 늘지 않고 그대로 어느 정도 이제 낮은 상태로 유지가 되는 이러한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물론 전체 인구수는 아직도 많아요. 2단계와 3단계를 거치면서 총 인구가 크게 늘었기 때문에 인구 증가율은 0% 가까이로 내려갔지만 여전히 인구 자체는 좀 많은 상태. 요걸 4단계 저위 정책이라고 하고 이제 5단계가 돼서요. 사망률하고 출산율로 비교했을 때 출생률이 더 낮아졌어요. 아이들이 태어나는 수가 더 적어요. 이럴 경우에 우리나라와 같이 절대 감소기를 맞게 됩니다. 그래서 인구가 이제 드디어 감소하는 추세로 접어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1단계부터 5단계까지 이렇게 고위 정체, 초기 팽창, 후기 팽창, 저위 정체, 절대 감소기의 패턴을 갖게 됩니다. 자, 요거 다시 한번 그래프 꼼꼼하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밑에 있는 설명을 이제 표를 한번 채워보시면 되는데요. 영상 잠깐 멈추셨다가 요 1단계부터 5단계까지 설명은 다 드렸거든요. 요 설명을 다 드린 걸 바탕으로 내용을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잠깐 멈추고 채워보세요.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거, 그죠? 2단계하고 3단계 이제 팽창기가 나타난 이유였어요. 팽창기는 처음에는 출생은 그대로인데 의료기술이 발달했고 인구 부항력도 증가했기 때문에 초기 팽창기가 일어났고 후기 팽창기는 출생률이 이제서야 감소하기 시작하고 그 이유가 여성의 사회 진출, 그러니까 아이를 낳아서 평생 아이만 길렀던 여성들이 이제는 사회에 진출하면서 제 역할을 많이 하게 됐죠. 그러면서 아이를 적게 낳고 또 정부 차원에서도 인구 억제 정책, 나중에 또 배울 겁니다. 이런 것들을 하면서 성장률이 꺾이는 이런 상태가 됐습니다. 우리나라는 이 단계 중에 현재 어디일까요? 4단계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5단계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제 인구가 점점 감소할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이제 5단계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여기 앞에서 설명드린 거 다시 한번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 그래프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인구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죠. 자, 우리나라 인구 선장은 조선시대 이전은 출생률도 높고 사망률도 높은 1단계 고위 정체기였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출생률, 사망률 모두 높았다.
그랬다가 일제강점기 들어서면서 근대 의학기술이 들어오고 식량 증산으로 인구 부양력이 점점 높아졌어요. 물론 일제강점기라고 하는 특수한 상황 때문에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거나 이러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뭔가 2단계의 조짐이 보였고요. 이제 광복 후 60년대 초까지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역사적으로 좀 변화를 겪게 되는데요. 광복에서 1950년대 초까지 일제의 압제를 피해 해외로 갔던 동포들이 들어오고 또 전쟁을 하면서 또 전쟁 전에도 사회적 혼란기에 이제 공산주의 체제를 피해서 내려온 북한 주민들이 있기 때문에 남한의 인구가 사회적으로 증가했어요. 선생님 사회적 증가 아까 말씀드렸죠? 요거는 우리가 이사를 온 사람들이 많았다 이렇게 보시겠습니다. 그랬다가 이제 6.25 전쟁의 비극을 겪을 때는 당연히 사망률이 증가했겠죠. 자, 그 다음 나오는 시기 중요한 표현입니다. 전쟁 후 안전 시기 1950년대 60년대 요때가 아마 초기 팽창기였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이 사이에 우리가 역사적인 질곡이 많아서 가지고요. 1단계에서 2단계로 자연스럽게 넘어가지 못하고 일제강점기의 아픔을 겪고 전쟁의 아픔까지 겪고 나서야 초기 팽창기를 경험할 수 있겠죠. 요때 아이들이 마구 태어나면서 베이비 붐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걸 출산 붐이라고 이제 표시를 하고요. 우리 일반적으로 신문 기사나 이런 걸 봤을 때 베이비 붐 세대가 은퇴를 합니다. 베이비 붐 세대가 노년층에 접어들었습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볼 거예요. 그래서 요때 태어난 아이들이 많기 때문에 현재의 노인 인구가 굉장히 많은 거죠. 요때가 이제 1950년대 후반에서 60년대, 70년대까지도 이어지는 요 시기인데 요때 출산 붐 현상이 있었다. 이후 1960년대 중반부터 1980년대까지 산아 제한, 태어나는 아이의 수를 제한하겠다. 산아라는 게 태어나는 아이거든요. 아이의 수를 제한해서 한 자녀만 낳게 하자, 두 자녀만 낳게 하자 하고 정부에서 여러 정책을 펼쳤고 또 생활 수준이 향상되고 여성들이 맞벌이를 하게 되고 등등을 하면서 1983년에 이르러서 이제 출산율이 상당히 많이 낮아진 걸 볼 수 있습니다. 요때가 아마 이제 후기 팽창기였을 거예요. 이제 아이들을 적게 낳기 시작하는 후기 팽창기가 있었고요. 후기 팽창기. 아이고 죄송합니다. 자, 이렇게 있었고 그 다음에 1983년에 이르러 합계 출산율이 2.06명으로 대체 출산율보다 낮아짐 이런 표현이 등장합니다. 예, 역사적인 순간이네요. 선생님이 1982년생인데요. 자, 요때 당시에 있었던 일이 뭐냐면 합계 출산율이 대체 출산율보다 낮아졌다. 이게 무슨 소리야? 자,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합계 출산율이라는 건요. 여성 한 명이 평생 낳는 아이의 수를 평균 낸 거예요. 남자들은 아이를 못 낳고 세상의 절반은 여성인데 이 여성 한 명이 2명 정도의 아이를 낳아야 인구가 유지된다라고 보는 거죠. 그렇잖아요. 전체 인구의 절반만이 아이를 낳을 수 있고 아이를 낳는 수가 2명은 되어야 되겠죠. 근데 2.06이라고 해서 조금 여유를 뒀는데요. 왜 이러냐면 아이가 다음번 아이를 낳을 때까지, 그러니까 여성이 태어나서 다음번 아이를 낳을 때까지 그 전까지 뭐 결혼을 안 한다든지 사망한다든지 이유로 아이를 낳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2.0이 아니라 2.1 뭐 요 정도를 이제 대체 출산율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대체 출산율이라는 건 결국 인구가 유지되는 출산율이다. 요렇게 보고 우리나라는 아이들이 거의 어릴 때 많이 죽지 않기 때문에 선진국에 속하는 인구 구조를 갖고 있잖아요. 선진국의 경우는 여성 한 명이 2.1명 정도를 낳으면 다음 세대까지 계속 인구가 이어진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거보다 낮아졌다. 그리고 이제 1990년대 이후로는 매우 여러 가지 이유로 출산율이 크게 낮아졌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많이 공부했으니까 한번 참고 삼아서만 보시면 되고 2022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은 0.78명이래요. 매우 낮죠. 그래서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밑에 설명 다 해드렸으니까요. 요거 다시 한번 복습할 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걸 따져서 우리나라 인구 변천 모델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면
일제강점기에서 이제 독립 이후하고 조금 해방 이후하고 우리가 차이가 있어요. 이렇게 놓고 보면 전체 인구, 전국 인구 조사를 일제시대 때 했다가 남한 인구 조사하는 걸로 이렇게 그래프가 조금 바뀌기는 했습니다. 자, 요거는 참고적으로 알아보세요. 자, 그러면 출생률부터 보면 출생률이 급격히 저하되게 된 시기는 1960년대입니다. 그죠? 출생률이 아래쪽으로 푹 꺾인 건 그때고요. 자, 사망률도 그 전까지 계속 낮아지고 있었지만 요 때는 이제 전쟁 시기였죠. 요 때는 6.25 전쟁 시기 때는 굉장히 사망률이 높아졌다가 이후에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대에 접어들어서는 출생률과 사망률이 거의 비슷해지는 이런 모습을 보였고 그 기간 동안 우리나라 남한의 인구는 계속 증가해서 2천만 명 조금 안 되던 숫자에서 5천만 명 이상까지 현재 5천만 명 이상까지 늘어나 있는 상태인데 앞으로는 이게 줄어드는 추세로 변하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이 많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950년대에 비해 60년대에 출생률이 더 높았던 이유는 바로 출산 붐 때문이었다. 예, 그래프를 통해 확인했습니다. 50년대부터 60년대까지 이렇게 쭉 올라갔던 거 출산 붐 세대 때문이다. 2020년은 1920년보다 출생률과 사망률이 모두 낮다. 또한 2020년은 1920년보다 출생률과 사망률을 뺀 인구의 자연 증가율이 낮으며 출생률이 사망률보다 낮아지면서 인구의 자연적 감소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2020년대 접어드니까 우리가 뭘 볼 수 있다? 바로 절대 감소기를 겪고 있구나. 이런 거를 알 수 있죠. 그래서 인구의 자연적 감소는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1960년대에서 80년대 출생률이 급격히 하락한 이유는 인구의 급격한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 정부 주도로 적극적인 산하 제한 정책, 그래서 우리말로는 이게 우리나라 정책 이름으로는 가족 계획이라 그랬어요. 가족을 계획적으로 숫자를 정하자라고 하면서 결혼과 가족에 대한 가치관도 변했고 가족계획 사업 이런 것들을 하면서 출생률이 급격히 떨어졌어요. 자, 그래서 이걸 인구 피라미드로 한번 보도록 하죠. 우리 2학년 올라오기 전에 1학년 때 인구 피라미드 보는 법을 배웠습니다. 인구 피라미드는 이렇게 남, 여와 성별로 딱 끊어서 각 인구 구조가 몇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는지, 그래서 그 연령의 그 나이대에는 몇 퍼센트가 있나 보는 거죠. 자, 1960년대에는요, 딱 봐도 아이가 엄청나게 많아요. 아이가 엄청나게 많고 노년층으로 갈수록 급격하게 인구가 줄어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많이 태어났고 오래 살지 못하고 사망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네요. 그래서 1960년도에 인구 피라미드는 정말 피라미드 모양으로 이렇게 생긴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중위 연령이라는 표현이 나와 있는데 이것도 우리 1학년 때 배우긴 했거든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중위 연령. 전체 인구 중에 전체 이제 우리 인구가 태어나면 오늘 태어난 아이부터 전국에서 나이가 제일 많은 사람까지 한 줄로 쭉 세워봤을 때 가장 가운데 위치한 사람의 나이입니다. 1등부터 5천만 등까지 나이대로 쭉 세웠을 때 가장 가운데 사람이 몇 살이야? 봤더니 19.5세, 20세도 안 됐네요. 굉장히 어린 사람이 중위 연령을 차지하고 있네요. 2015년으로 왔습니다. 이것도 벌써 거의 10년 전이기 때문에 옛날인데요. 중위 연령이 41세까지 올라왔고 그 다음에 인구 피라미드를 보면 아이들의 수가 상당히 적은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구나. 이것도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고령화 세대에서도 1960년에 비해 노인 인구 비중이 늘었죠. 그래서 고령화 문제도 나타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이 그래프를 보고 알 수 있게 된 거죠. 그리고 하나 독특한 거는요. 여성의 평균 수명이 더 길기 때문에 고령화 현상이 많으면 많을수록 노인층에서는 여자 인구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납니다. 이것도 힌트 삼아 하나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2060년이 되면요. 이런 일이 발생한대요. 완전히 거꾸로 된 피라미드죠. 중위 연령은 무려 54세까지 올라가고 80세 이상의 비율이 전국에서 전체 연령대에서 가장 많은, 그래서 완전히 거꾸로 된 피라미드가 나타날 것이다. 저 그래프 보니까 좀 무섭다, 그죠?
자, 요때 되면 이렇게 될 거다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2060년에는 80대 이상이 이렇게 많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여성의 평균 수명이 더 길기 때문에 여성 비율이 좀 더 높게 나타나는 요런 그래프가 될 거다라고 예상합니다. 예, 그래프 모양 보니까 정말 미래 사회를 잘 대비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죠. 자, 여기에 대한 이야기는 밑에 설명 다 드렸습니다. 1960년대에는 피라미드형 인구 구조로서 출생률이 높고 유소년층 인구 비율이 매우 높았다가 15년쯤 되니까 유소년층 인구 비율이 감소하고 노년층 인구 비율이 증가했고 2060년 예상으로 보면 노년층의 인구 비율이 매우 높아지는 이러한 것을 볼 수가 있었다. 그래프를 통해 설명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인구 부양비라는 게 나옵니다. 자, 요거 계산하는 건데요. 요거 사회문화에서도 나오거든요. 사회문화에서도 나오니까 혹시 3학년 때 또 사회문화까지 듣는 친구들은 요거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유소년 부양비, 노년 부양비 이런 얘기 나오고 이걸 합친 총 부양비라는 것도 있어요. 자, 이게 각각이 무슨 얘기인지 한번 따져본 다음에 요 그래프 보도록 하죠. 네, 밑에 있는 네모 박스로 바로 왔어요. 이 네모 박스 먼저 보고 지나가겠습니다. 자, 총 부양비, 유소년 부양비, 노년 부양비 이런 개념들이 나와 있는데 일단 총 부양비를 알기 위해서는 유소년 부양비와 노년 부양비를 알아야 됩니다. 유소년 부양비는요. 청장년층 인구라고 돼 있잖아요. 요게 15세에서 64세 인구예요. 15세에서 64세 인구에다가 0에서 14세의 인구를 나눈 값입니다. 그러니까 청장년층이 아이들을 먹여 살린다 이렇게 본 거죠. 그래서 아이들의 숫자가 얼마나 많으냐를 보는 겁니다. 그럼 분자인 아이들의 수가 많으면 유소년 부양비도 높겠네요. 됐습니까? 반면 노년 부양비는요. 역시나 15에서 64세 인구를 놓고 이 중에서 65세 이상의 인구를 나눈 값입니다. 그러면 노년이 많다면 노년 부양비도 올라가겠죠? 그래서 먹여 살려야 될, 부양해야 될 노년층의 인구를 보는 거죠. 그래서 이 두 부양비를 합치면 총 부양비가 됩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과거에는 유소년 부양비가 더 많았겠죠. 더 높았겠죠. 과거에는 아이들이 워낙 많이 태어났으니까 과거에는 유소년 부양비가 더 높았다가 현재는 노년 부양비가 더 높겠죠. 이걸 합치면 총 부양비가 되거든요. 그래프 한번 다시 돌아가 볼까요? 자, 과거 1960년대부터 보면 유소년 부양비는 계속해서 내려가고 있어요. 유소년 부양비는 계속해서 내려가고 있고 노년 부양비는 계속 상승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이렇게 유소년 부양비 내려가고 노년 부양비 올라가는데 현재 시점쯤에 오는 요 2023년쯤은 지금 우리나라 역사에서 총 부양비가 가장 낮아요. 아이들이 많이 태어나지 않으면서 노년 부양비도 아직 그렇게까지 높지 않은 요 단계가 바로 이제 현재의 상황입니다. 그랬다가 앞으로는 유소년 부양비는 계속 내려가면서 노년 부양비가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총 부양비가 급격히 상승할 거다. 이렇게 예상할 수 있죠.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갖고 대응해야 한다. 이런 얘기도 많이 들었을 겁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요 밑에 설명은 다 이제 쭉 봤는데요. 이번에 우리 요 설명 그대로 보죠. 1960년대부터 2010년대 중반까지는 청장년층 인구 비율이 증가하면서 젊은 사람들이 많으면서 총부양비가 낮아졌으나 이후 청장년층들이 늙어서 다 노년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후 총부양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래프에서 봤고요. 유소년층 인구 비율은 감소하고 노년층 인구 비율은 증가하여 노령화 지수가 증가한다. 이건 또 새로운 말이네요. 노년 부양비가 아니라 노령화 지수래요. 또 요것도 밑에 박스로 내려가면 있습니다. 자, 유소년층 인구하고 노년층 인구예요. 지금 나누기 하는 분모가 서로 달라졌죠. 부양비의 분모는 청장년층 인구였다면 노령화 지수의 분모는 어린 아이들입니다. 0에서 14세 인구하고 그 다음에 65세 이상의 인구하고 이걸 놓고 비교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는 아이들은 적게 태어나고 노인들은 많아지기 때문에 노령화 지수는 계속 올라간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성비 하나 더 나와 있는데요. 요거는 우리가 다음번에 이제 뒤로 넘어가서 계속 배울 테지만 자, 여성 100명이 있을 때 남성이 몇 명이냐 요걸 성비라고 합니다. 성비가 100보다 높으면 남초, 남성이
초과 인구 된다. 남성 인구가 늘었다. 100보다 낮으면 여초, 여성이 초과된다. 이런 얘기겠죠. 그래서 성비는 나중에 뒤에서 보면 또 자세히 볼 일이 있을 거예요. 성비가 100이 넘으면 남성이 더 많다. 100보다 낮으면 여성이 더 많다. 이렇게 따질 수 있다. 자, 요거만 잘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양한 인구 지표가 여기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포인트를 삼아서 좀 볼 곳이 몇 군데 있으니까 차근차근 보죠. 먼저 유소년 부양비입니다. 유소년 부양비가 높은 데일수록 아이들이 많이 태어나는 지역이겠죠. 우리나라에서 그나마 오늘날에도 아이들이 많이 태어나는 지역이 어딘가 하고 쫙 뜯어보니까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곳이 두 군데 나옵니다. 경기도 남부 지역에 있는 화성시네요. 화성이 굉장히 젊은 지역입니다. 자, 그 다음에 충청권에 있는 신도시 세종도 유소년 부양비가 무척 높은 걸 볼 수 있어요. 화성, 세종 이런 데 문제 잘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 요즘에 또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는 김포 같은 곳도 유소년 부양비가 높은 것을 볼 수 있어요. 아이들이 많이 태어나는군, 색깔이 진하군, 요 정도 세 군데 정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뭐 여기 그 외에도 뭐 진천이나 음성 이런 데도 좀 낮게 나타나고 남동 이미 지역이나 뭐 남해안 지역에도 조금 높은 데가 있습니다만은 문제로 주로 출제되는 곳 요 세 군데 유소년 부양비가 높다. 아이들이 많이 태어난다. 기억해 주시면 꼭 되겠습니다. 반면 노년부양비 한번 볼게요. 노년부양비는 농어촌 지역이 전반적으로 다 높아요. 색깔이 일단 유소년부양비에 비해 굉장히 진하죠. 그래서 이제 여기 충청북도 남부, 경상북도 북부, 전라북도에 있는 요 동부 지역, 요런 산간 지역을 중심으로 굉장히 높은, 그죠? 노년 부양비를 보이고 있고 경기도나 수도권 지역이 조금 낮은데요. 이것도 이제 점점 노년 부양비가 전체적으로 올라가게는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런 흔히 말하는 뭐 산간 지역, 좀 낙후된 지역에서 노년 부양비가 높다. 이런 얘기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성비도 매우 독특한 공간들이 있어요. 자, 성비 한번 볼게요. 자, 성비는요, 일단 어느 지역에서 높게 나타나냐면요. 여기 거제거든요. 거제도는요, 조선산업이 발달했고요. 이 조선산업에서 종사하는 그 종사자 비율이 남성 비율이 매우 높아요. 그래서 거제 같은 데가 남성 비율이 높은 지역으로 흔히 많이 나오고요. 여기 뭐 영암이라든지 이런 데도 조선소가 있어요. 이런 지역들에서 많이 보인다. 자,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휴전선 근처에 엄청 높게 나타나죠. 철원, 화천, 양구 이런 지역인데 이런 지역은 전부 전방 지역으로서 군인 인구가 많습니다. 군인 인구가 많아서 남초 지역으로 구분되고요. 또 경기도 남부 지역에 그 다음에 충청북도 요 지역에 여기가 이제 제조업 벨트거든요. 요 제조업이 발달한 지역들도 남초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인구 성비가 다 110 이상이고 100 미만으로 나타나는 지역들은 주로 여성들의 일자리가 많다고 알려진 대도시 지역이에요. 서울이라든지 부산, 대구 이런 데는 여초 지역이죠. 그래서 100 미만으로 나타나는 데는 주로 대도시 지역이구나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군인 인구 많은 지역, 제조업 많은 지역 뭐 이런 데들, 그다음에 조선소 이런 것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양한 인구 지표 살펴보았고 밑에 설명은요. 그대로 가이다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이 설명 쭉 읽어보시면 어렵지 않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거예요. 여기까지 해서 38강의 내용 전부 다 정리해 드렸고요. 39강 매우 중요한 주제죠. 저출산 고령화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